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19도까지 떨어진 서울에는 올해 첫 한파 경보가 발령됐고 호남과 제주 등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을 군경을 동원해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했고 윤 대통령이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출석해 윤 대통령과 대면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로 예정됐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을 하루 앞두고 중국과도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근길은 따뜻한 옷으로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얼어붙은 출근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권영범 기자, 오늘 날씨 많이 춥습니까? 날씨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서울 여의도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귀와 손이 빨개질 정도로 아침 공기가 매섭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나 장갑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 직장으로 가는 걸음을 다들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출근길 시민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방한도구 없으면 추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절기상 입춘인 어제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현재 서울 동부권엔 올겨울 들어 첫 한파경보가 발효됐는데요.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5도 이하까지 내려갈 걸로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도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도 예상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산간엔 40cm 이상, 전북에 3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영하권에 그칠 걸로 보이는 가운데 한파는 당분간 길게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동파사고 주의하시고 출근길 옷차림 두껍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역에서 MBN 뉴스 권영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101쪽 분량인데 검찰은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하면서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의 전기와 물을 끊으란 조치를 직접 지시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에 진입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3,790명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거나 체포, 구금, 압수수색했다는 혐의 등을 담았습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이고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한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검찰은 단전 단수를 지시한 건 윤 대통령이라고 봤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앞서 보신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엔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혐의들도 대거 담겼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 가능한 병력이 1,000명 정도라는 보고에 윤 대통령은
그 정도면 되겠다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이 법령에 위배됐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병력 투입을 직접 승인했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다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특전사와 수방사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간부 위주로 투입 가능 인원을 재차 묻자 김 전 장관은 1,000명 미만이라고 답했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했다는 겁니다. 공소장에는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각 국무위원에게 줄 조치사항을 사전에 문서로 출력해놨다는 사실이 새로 담겼습니다. 검찰은 또한 당시 국무회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됐다고도 적시했는데 국무회의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회의 종족수 11명이 모이기 전 소수의 비공식 의견 교환만 있었을 뿐 계엄 관련 논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무위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국무회의에서 하는 그러한 절차적인 것이 잘 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한편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엔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반대의 증언을 하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해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증인들이 직접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해왔습니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에선 체포 지시와 연관된 증인들이 출석해 윤 대통령 주장의 진위를 가릴 전망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공개적으로 증언해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출석하는데 윤 대통령과 직접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10여 명의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입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등 체포 지시를 가장 구체적으로 이행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4명이서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똑같은 걸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죠? 거기 상황이 어떠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증인들을 상대로 체포 지시 등에 대해 캐물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증언이 나올지 윤 대통령 측과 법정 내 공방이 벌어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를 결정지을 권한쟁의와 위헌 소송 선고가 어제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됐습니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는 일주일 후에 다시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고 위헌 소송은 선고를 무기한 연기시켰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어제 오후 2시 관련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고 약 2시간 전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변호사가 냈던 헌법소원 사건 선고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전 평일을 거친 재판부가 최 대행 측이 신청한 변론 재개 청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강제적 집행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선고를 미룬 건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 자격에 대한 논란 때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재가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볼 걸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현지호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은 국회라며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참고 서면을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오 의장 혼자서는 국회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2011년 당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했던 권한쟁의 사건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을 연기한 이 전 대통령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헌재는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국회 법률대리인은 국회가 권한쟁의를 청구할 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근거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1년 전작권 전환 권한쟁의 사건은 이번과는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가 돌연 선고를 미룬 건 정치권의 청구인 자격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부에서는 관련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일단 선고를 미룬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2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증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걸로 파악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만났던 걸로 알려진 무속인 비다나 씨, 이선진 씨는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오늘 선고합니다. 앞서 1심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두는 특례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중진 나경원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재차 설명하며 민주당을 독일 나치에 비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 집권한 것처럼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걱정이라고 했고 이번 계엄으로 국민들이 민주당의 국정마비 행태를 알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먼저 최돈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투톱인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30분가량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했습니다. 계엄 선포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 참석자가 너무 대가가 크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장관과는 다른데 국정이 이렇게 마비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볼 수 있었겠느냐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탄핵부터 시작해서 특검 여러 가지로 도저히 이게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좀 그런 계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독일 나치에 비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나치도 선거에 정권을 잡았는데 민주당의 독재가 그런 형태가 되는 건 아닐지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한 겁니다.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것처럼 이제 의회 독재 이야기 하다가 나오신 이야기예요. 일종의 기업의 CEO를 해임하는 것처럼 탄핵이 계속되니까.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마음대로 국정을 마비시킨 행태를 국민들께서 알게 돼 다행이라고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대통령 접견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는 더 구체적이고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걸로 보이는데 구치소 안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기종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첫 일반 접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의기소침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걸 강조한 걸로 풀이됐지만 전해진 발언 수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당 핵심 인사들을 만난 이번 접견은 달랐습니다. 작심한 듯 야당을 나치에 비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정치 보복을 하려 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의 단합도 당부했는데 2030 세대의 중요성과 함께 우파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생각이 좀 다양한 우파 내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다 한데 어울러 가지고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뭐 이런. 일부 극우 세력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도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당을 끌고 간다는 오해는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접견 때마다 나올 메시지를 통해 당에 미치는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구치소 면회에 이 같은 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당이 과거에 발목 잡혀 매몰되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면회가 지지자 선동을 위한 거냐며 이럴 거면 이 당사를 서울 구치소로 옮기라 꼬집었습니다. 이규옥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윤석열 대통령 접견이 이뤄지자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구치소 면회가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일이라는 지적을 이어가며 개인 차원의 방문이라는 권성동 원내대표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당의 이제 투톱 두 분이 다 가시면 공식적으로 가는 것처럼 인상이 비춰질 수 있으니까 거기. 김 의원은 특히 임기 중에는 참모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야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만나는 건 비겁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면회에 줄곧 비판적 입장을 밝혀온 민주당은 한층 더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구치소 면회가 지지자들을 선동하려는 목적이라고 의심하는 건 물론 차라리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 구치소로 옮겨라라는 조롱 섞인 비판도 내놨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돕기 위한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내란 수개범을 접견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지시를 받아오려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등 추가 대통령 접견도 예고된 가운데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언제까지 내란을 비호할 작정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죠. 어제는 주 52시간제 근무 예외가 쟁점이 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는데요.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는 발언을 해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법안을 수용할 뜻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장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동계와 재계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반도체 특별법에 관한 토론을 직접 주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반도체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는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 개발 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의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 만 예외로 좀 그들이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발언에 당 안팎에서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반도체법 원안 도입을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반도체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말뿐이 아닌 행동에 나서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촉구합니다. 우회전 깜빡이를 켠 김에 이번에는 우회전을 해주십시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MBN에 현재 결정된 건 전혀 없다며 근로시간 정책과 관련 있는 당내 상임위 의원들 간의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확대를 거론하면서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최근 행보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이번 제안에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은 당정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선을 그었는데 추경부터 외교 문제까지 여야 간 주도권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관세 확대 결정을 언급하며 오전 회의를 시작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대표 제안에 국민의힘은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 외교안보 전반에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강도 높은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권력 획득을 위해 자신이 한 말을 바꾼다면 그 말은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어제는 세세하고 오늘은 아리까도하는 조변석계식 외교는 기만에 불과합니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는 정부 대응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 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추경 논의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야당의 여야정 협의체 복귀가 민주당은 추경을 하겠다는 여당의 의지 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지만 시기가 중요한 추경이나 눈앞에 닥친 글로벌 경쟁 대응을 놓고는 입씨름만 벌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비화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빠져나옵니다. 어제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 특별수사단이 8시간 대치 끝에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앞서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뒤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 등을 먼저 압수수색해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확보했습니다. 비화폰 통화 내역 확인을 위해 경호처 서버 확보가 필요하지만 경호처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또 거부했습니다. 경호처는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차장이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려고 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품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경찰이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배후로 지목된 정광훈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에 가담한 99명을 검거해 63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상대로 전 목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울 서부지법 후문 등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유리문을 산산조각 내거나 내부 집기를 마구 부수는 등 법원 내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난동 사태에 가담한 9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3명을 구속했습니다. 과격 시위에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 목사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체포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나는 연설했고 8시에 다 해산했어요. 영상에 보면 다 나온다고. 법원 7층 영장전담 판사실을 찾아가 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특임 전도사 이모 씨도 전 목사와의 연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난동 사태 당시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다수 확보한 경찰은 검거된 가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배후 수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클론 출신 가수 구준엽 씨의 아내인 대만의 유명 배우 쉬쉬위안이 48세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대만 언론들은 전날 온라인에서 확산했던 쉬쉬위안의 사망설을 가족이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설 연휴에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하던 중 독감에 걸렸고 폐렴으로 이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쉬쉬위안은 대만판 드라마 꽃보다 남자 여주인공을 맡아 명성을 얻었고 한국에서는 대만 금잔디로 유명한데요.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한 쉬쉬위안과 구준엽 씨는 한국과 대만의 스타로 100년 가약을 맺어 양국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고인과 구준엽 씨의 SNS에는 누리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 고압가스통 옆에서 튀김 요리를 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가 액화 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공개된 영상에서 백 대표는 LP가스통 옆에 설치된 화로에 기름을 끓이고 닭뼈를 넣어 조리했는데 민원인은 백 대표가 가스통을 환기가 양호한 오교에 둬야 한다는 액화 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백 대표가 판매한 자사 통조림 햄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 논란에 대해 백 대표는 대량 생산하는 경쟁사에 비해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 차이가 크다며 직접 해명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도심 곳곳에서 사슴떼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사슴들이 단지를 배회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사슴떼는 큰 뿔 달린 사슴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연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을 가진 순천에서 사슴들이 함께 살며 사고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걱정했지만 자연 친화적이다, 같이 공생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번식을 막기 어렵고 관련 법상 포획, 살상이 불가능해서 해결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 조치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는 전격적인 결정을 내놨습니다. 중국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희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결정을 내놨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미국은 4일로 예고됐던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일단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해 관세 시행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가 마약 밀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에 병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막판 협상이 성사된 겁니다. Put in 10,000 soldiers permanently, like forever, 10,000 soldiers at their side of the border and stop fentanyl and illegal aliens from coming into our country. They have a big incentive to do. 트럼프 대통령은 10% 추가 관세가 예정된 중국과도 대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24시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는 더 올라갈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중국과는 펜타닐과 파나마 운하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China will be speaking to China probably over the next 24 hours. We don't want fentanyl coming into 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캐나다에 부과할 예정이던 25%의 관세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줄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두 차례 통화해서 극적 합의에 이른 겁니다. 캐나다는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경 강화에 13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어제 우리 증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3% 넘게 빠졌고 환율은 1,470원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관세 압박에 노출됐지만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직접 대화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전쟁으로 코스피는 2,500선이 붕괴되며 장중 3% 넘게 급락했고 코스닥도 3.36%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올라 1,470원에 육박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대해선 관세 부과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선제적으로 금융시장을 덮친 겁니다. 관세 부과 시점이 보통 이제 2월 뭐 중순, 3월 초 이렇게 예상은 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빨랐다는 점이랑 다른 국가들의 맞대응이 곧바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불안감들을 수출 등 실물 경제 타격도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멕시코, 캐나다와 연결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수출이 당장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중국의 중간재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도 영향이 클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조차 하지 못하는 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딴판입니다. 미국 신행정부 인사들과 접촉을 확대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만 합니다. 한미 양국 간 정치 외교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복 관세보단 미국 제품 수입을 늘리는 협상이 유력하지만 국내 정치 혼란으로 온전히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법원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만 추가 증거 2천여 건을 제출하면서 혐의 입증에 노력했는데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무려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검은 차량에서 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2심 선고 앞두고 입장이 있으신가요? 어제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앞서 이 회장과 삼성임원진은 제1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임원진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1년이 지나 2심 선고가 내려진 건데 법원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 의혹을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까지 변경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 회계 처리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10년째 겪어왔었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렇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앞으로 경영 행보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과 당장 오늘 회동하는데요. 딥시크 등 중국발 AI 돌풍 속에 양사의 투자와 협력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어젯밤 한국에 입국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만납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는 겁니다. 글로벌 AI 전쟁 속에 열리는 이번 회동에서 이 회장과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은 AI와 반도체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And I think Korea is one of the few countries in the world with a lot of the assets to make real progress there, so we're very excited to explore that. 특히 최근 딥시크가 보여준 중국발 AI 돌풍 속 회동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픈 AI가 추진하는 자체 AI 칩에 삼성전자 반도체를 탑재하는 등 협업을 타진하고 오픈 AI는 투자 유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 가석방된 직후 3년간 24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깜짝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동안 멈춰섰던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용식 뉴 삼성 경영 구축에 재개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난해 소매 판매액이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인 2.2%나 줄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실질 임금 하락 등으로 소득이 줄면서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화하는 등 내수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 그치고 특히 서울 지역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251가구, 지방엔 6,400여 가구 등 16개 단지에서 12,600여 가구가 공급되는데 지난해보다 51% 줄어든 숫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하지만 일부 지역 신규 아파트에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타나는 등 입지와 분양 가격에 따라 청약 쏠림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이 목표 기업을 정하기보단 합격하면 어디든 가겠다는 생각이 커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업 목표를 물었더니 55.2%가 어디든 관계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빠른 취업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목표 연봉은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3,40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불 꺼진 건물들 사이로 화려한 모습의 나무 한 그루가 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아름다운 광경을 놓칠세라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는데요. 스페인의 한 거리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물 까사바띠오를 무대로 디지털 아트가 펼쳐졌습니다. 나무를 형상화한 이번 디지털 아트는 자연 친화적인 까사바띠오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다는데요. 건축 당시 가우디가 갖고 있던 탁월한 예술적 감각과 창의력을 시민들도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행사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시민들도 세계적 건축가와 문화유산을 보며 자랑스러워할 것 같네요. 많은 동물들이 자연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 제2의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인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수십 마리의 두루미떼가 한 습지로 날아듭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도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난 걸까요? 카피바라 가족과 악어도 보입니다. 이곳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인데요.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로 손꼽혔지만 도시 개발로 습지가 파괴되면서 습지에서 서식하던 동물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습지 복원을 시작해 지금은 많은 생명들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이었는데요. 매년 2월만큼은 모두가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 레드카펫 위로 유명 스타가 아닌 검은색 유니폼을 차려입은 소방관들이 나타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 걸까요? 제67회 그래미 어워즈 음악 시상식 레드카펫 현장에 검은 유니폼을 입은 소방관들이 등장했습니다. LA 대형 산불 진화에 큰 공헌을 한 소방관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레드카펫이 영웅들의 출연에 시상식 참석자들도 뜨거운 격려와 따뜻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주 만에 완진 소식이 들려온 덕분인지 소방관들 얼굴엔 걱정, 근심 대신 환한 미소가 가득한데요. LA 소방관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어떤 모습으로 꾸밀 것인지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형 태극기는 없었던 일로 하고 빛을 쏘아 올리는 22개의 기둥이 광장을 둘러싼 모양을 이룰 거라고 하는데요. 전민석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군 의장대를 형상화한 수직 빛기둥이 광화문 광장 하늘로 뻗어오릅니다. 지하에선 22개 6.25 전쟁 참전 지원국의 도움과 희생을 기리는 미디어월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서울시가 올해 9월까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할 감사의 정원입니다. 지금 22개국에 감사하는 마음도 다 공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되새기는 일, 이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기념 공간은 제가 서 있는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완성되면 지하철 광화문역부터 이곳까지 지하로도 하나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참전 용사들이 어떤 고생을 했고 희생을 하셨는지 잘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개양대를 세우려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태극기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 22개국의 희생을 강조하고 감사의 마음을 강조하는 조형물이 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다 하는 점 때문에 반대의 뜻은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자동차로 20분만 가면 용산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굳이 이런 시설이 또 필요하냐는 겁니다. 또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전쟁기념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도 논란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공사에 최소 108억 원 정도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추위 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2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7.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6.6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기온 자체도 낮지만 칼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합니다. 현재 제주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졌고요. 이들 지역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북부와 호남 서부, 제주에는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모레까지 눈이 이어지겠고요.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고 40cm 이상, 전북에 최고 3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1.1도, 안동은 영하 10.2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낮습니다. 낮에도 서울이 영하 6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1도에 머물며 종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